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태준이를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데 네가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10년 시집살이를 해온 은미 앞에서 시어머니 박수님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교수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하지만 박수님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 조용히 살아온 친정어머니가 딸의 눈물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과연 다음 날부터 시작될 일들은?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은미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으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수님이 좋아하는 감자조림을 만들려고 감자 껍질을 정성스럽게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10년 시집살이 동안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감자 크기를 똑같이 맞춰 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은미가 찬물에 손을 헹구며 소리쳤습니다. 김태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알림음이 계속 울려서 성가시게 느껴졌습니다. 은미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태준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은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호기심 반 불안함 반으로 메시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부부 사이가 아닌 사람이 보낼 수 없는 노골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미가 입술이 바싹 마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태준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뭐해? 태준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은미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이가 누구야? 은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그냥 회사 동료야. 태준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이런 사진을 보내? 은미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은미야,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태준이 다가오려 하자 은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6개월째 만나고 있다고 나와 있어. 이것도 오해야? 은미가 휴대폰 화면의 메시지 날짜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주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대답해봐. 이 여자가 누구냐고. 은미가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며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박수님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박수님이 잠옷 차림으로 나오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은미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시어머니라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태준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은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수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뭐, 태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박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어머니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비비작거리며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태준이 모기 소리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은미는 남편이 그렇게 쉽게 인정하는 것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했으면서 어머니 앞에서는 바로 실토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박수님이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은미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혼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님의 표정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이야. 교수야. 태준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수님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은미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로해주거나 아들을 꾸짖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교수라고? 박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보다 훨씬 나은 분 아니야? 박수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은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태준이를 좋아해 주시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나? 박수님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은미의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10년이 뭐 대수야?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우리랑 격이 안 맞아도 지금까지 참아준 게 어디야? 박수님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은미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씀을. 잘못한 게 아니라 격이 안 맞는 거야. 교수님 같은 분과 비교가 되겠어? 박수님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태주는 벽에 기대서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당신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은미가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박수님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은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김병우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김병우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거실의 긴장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태준이가 다른 여자와. 은미가 울먹이며 시아버지에게 하소연하려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예뻐해준 시아버지라면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보, 태준이가 교수님과 만나고 있어. 박수님이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좋은 소식이라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교수님? 김병우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야. 우리 며느리보다 훨씬 나은 분이고. 그래도 여보, 은미는 10년을. 김병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정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은미가 희망을 품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 뭐가 대수야?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태준이를 좋아해 주시는데 박수님이 남편의 말을 단칼에 자른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도 찬성하는 거지? 더 좋은 며느리를 만날 기회인데. 박수님이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김병호는 아내의 강한 눈빛을 받고 주춤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은미가 뭘 그래도야?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박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병호는 아내 앞에서 늘 그랬듯 기가 죽었습니다. 은미는 시아버지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은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각자 길이 다른 거야. 교수님께서는 우리 태준이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고, 박수님이 팔짱을 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병호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미가 마지막 희망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엄마 말도 일리가. 김병호가 우물쭈물하며 아내 눈치만 봤습니다. 결국 아내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모셨던 시부모가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습니다. 특히 그래도 자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시아버지마저 외면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은미는 혼자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시집살이 때 박수님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반찬이 겨우 5가지야? 우리 집은 원래 10가지는 기본이야. 이 김치 너무 짜네. 친정에서 어떻게 배웠어? 설거지할 때 그릇 소리 좀 안 나게 해. 귀가 아프잖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새댁이 게을러서 어떡하나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가져왔을 때도 너희 친정 음식은 우리 입맛에 안 맞아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친정에 자주 가면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하루만 다녀와야지 며느리가 시댁을 비우면 안 되라며 재촉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해라며 박수님은 거실에서 TV만 봤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두 은미의 몫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며느리 참 잘 들였네라고 하면 그때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옷 하나 사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경박해 보여. 그런 옷에 그렇게 돈을 써? 살림에 보태면 얼마나 좋겠어. 은미는 항상 수수한 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가 없다는 핀잔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어? 병원에는 가봤어?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매달 그런 말들을 들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놀러 오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어려서 음식 솜씨가 부족해. 친정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줬나 봐. 은미가 듣고 있는 앞에서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참 순해서 말을 잘 들어라며 남들 앞에서는 자랑했지만 집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제사 음식을 만들고 차례상을 차렸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정성이 부족하다고 핀잔을 주어도 참았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오늘은 교수라는 이유로 상간녀의 편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은미는 결심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옷들과 몇 가지 소품들 뿐이었습니다. 가방 3개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집에서 산 것들이니 가져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모양인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은미야.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은미는 태준을 바라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동안 신었던 집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지금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래. 은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박수님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빗고 나와 은미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는구나. 그래, 잘 생각한 거야. 속이 다 시원하네. 박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집을 나서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미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0년 만에 이 집을 나서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택시를 불러 친정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른 아침인데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은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40분 동안 은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거리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10년 만에 이 길을 혼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시집갔는데 이렇게 쫓겨나듯 돌아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박수님이 태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한테 빨리 프러포즈해라.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박수님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은미는 10년을 함께. 태준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마음 한편에는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교수님 같은 분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데. 그리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 박수님이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은 복잡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에 대한 감정과 은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친정 대문 앞에 서자 은미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만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결혼할 때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돌아오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은미야? 오정숙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딸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초췌한 얼굴과 가방들을 보자 무슨 일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딸의 표정을 보면 다 알았습니다. 엄마, 은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은미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들어가자. 정숙이 조용히 말하며 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딸을 집 안으로 데려가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은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불륜부터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반응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질문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엄마가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건 너를 그런 집에 보낸 거야. 엄마가 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은미도 어머니를 보며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서서 해결해 줄게. 정숙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태주는 복잡한 마음으로 한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촉도 있었고 이 상황을 지영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태준 씨? 이 시간에 왜 전화를? 은미가 집을 나갔어. 태준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쫓겨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지영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래.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네요. 참, 제가 곧 정교수로 승진할 예정이에요. 지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신나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은 복잡한 심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숙은 딸이 잠든 후 혼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대기업 임원 시절의 명함첩이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명함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의 젊었을 때 명함들이었습니다. 함께 야근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기업 회장이 되었고 어떤 이는 언론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숙이 명함첩을 천천히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숙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은미는 어제 충격으로 늦게 잠들어서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명함첩과 전화번호부가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병호의 건설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은미는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걸어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서은미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아파서 병가를 쓰고 싶어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교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은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지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미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친구 미선이었습니다. 은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미선아. 사실은 은미가 친구에게 어제 일어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불륜부터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반응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미친 사람들.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는데 그래. 그런데
혹시 그 여자 이름이 한지영이야? 미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은미야, 그 여자 우리 대학가에서 완전 유명한 사람이야. 기혼남들이랑 바람나기로 소문난 여자야. 미선이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뭐라고?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잖아. 교수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해. 한지영이란 여자가 여러 기혼 교수들과 동시에 만난다고 미선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미야, 인터넷에 검색해봐. 분명히 관련 글들이 있을 거야. 미선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시각 정숙은 첫 번째 전화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대형 건설사 회장으로 있는 최 회장이었습니다. 최 회장님, 정숙입니다. 오랜만이죠? 아, 정숙 부장. 어쩐 일로 연락을. 최 회장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안부나 여쭈으려고 전화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이 자연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나야 뭐, 늘 바쁘게 살고 있지. 그런데 정숙 부장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딸 시집 보내고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김병호라는 건설회사 사장 아세요? 정숙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병호? 아, 그 사람 알지. 우리 회사가 그 사람 아파트 단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분 어떤 사람인가요? 왜 갑자기 김병호에 대해 물어보지? 최 회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예정을 생각해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박수님은 태준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영과의 첫 만남을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교수님 오시면 정중하게 모셔야 돼. 박수님이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태준이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은미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지영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수님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지영 교수님, 여기에요. 한지영이 테이블로 다가와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제가 태준이 어머니 박수님입니다. 박수님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준 씨가 어머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지영이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박수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교수님, 앉으세요. 우리 며느리 자리에 앉으실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뻐요. 박수님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한지영은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겸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그런 말씀하시기는.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 태준이를 만나주셔서 영광이에요. 박수님이 계속해서 축혀 세웠습니다. 태준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정숙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과의 통화를 마친 정숙은 두 번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병호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투자 철회 연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김병호가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서 화가 많이 난 것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대형 건설사 세 곳에서 동시에 투자 철회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유가 뭔데?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부 사정이라고만. 과장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김병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0년 사업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 시각 은미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의 조언에 따라 한지영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은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지영에 관한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혼 교수들과 동시 교제하는 시간 강사라는 제목의 글도 있었습니다. 은미는 이 모든 내용들을 캡처해서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자와 태준이가, 은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실제로는 정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수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교수님은 거짓이었습니다. 정숙은 이번에는 건설업계의 자재 공급업체 사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지금은 각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정숙입니다. 아, 정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김병호 사장의 건설회사 아시죠? 그 회사와는 당분간 거래를 중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윤 사장이 궁금해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증하는 일이니까 믿고 따라주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알겠어. 내일부터 거래를 중단하지. 윤 사장이 승낙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정숙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지영은 대학 교수 휴게실에서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곧 좋은 남자와 결혼할 것 같아요. 한지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누구예요? 여교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건설회사 아들이에요. 어머니도 저를 정말 좋아하셔서 빨리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세요. 한지영이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병호 회사에는 더 큰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자재 공급업체들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김병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수님도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협력업체들도 계약을 끊는다고 해. 김병호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겠어. 30년 사업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박수님은 불현듯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 박수님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은미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경기가 안 좋은 거겠지. 태준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수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시각 정숙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정숙입니다. 어머,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김병호 건설이라는 회사의 대출 심사를 좀 까다롭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이 직접적으로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을게요. 정숙 씨가 부탁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정숙은 모든 전화를 마치고 나서 은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이 컴퓨터 앞에서 한지영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미야, 뭐 하고 있어? 엄마, 한지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은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나왔는데? 정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예요. 그리고 여러 기혼남들과 동시에 만나고 다녔어요. 은미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잘 됐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정숙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뭔가 하고 계신 거예요? 은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짜는 다음 주부터야. 걱정하지 마. 정숙이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눈빛에는 복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김병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김병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알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정숙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병호는 사무실에서 은행 대출 담당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사업하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하지만 대출 승인이 어렵겠습니다. 은행 대출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병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 회사는 30년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요. 최근 투자 철회와 협력업체 이탈 등으로 신용도가 급락했습니다. 대출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김병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팀장이 일어서며 차가운 말을 남겼습니다. 김병호는 혼자 남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숙의 집에서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현재 대형 언론사에서 경제부장으로 일하는 김 부장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김 부장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 부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숙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전화로 부탁받은 그 일 말이야. 김 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운을 뗐습니다. 김병호 회사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까?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하되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대로만 써주세요. 다만 타이밍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어. 그런데 정숙 씨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김 부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 딸이 그 집 며느리였어요. 과거형이죠. 정숙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딸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은미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또 다른 옛 동료인 이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장은 서울 강남 지역의 명문 사립 초등학교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보다 2살 어렸지만 먼저 성공해서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정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쪽이 딸이구나? 안녕하세요. 이 사장이 은미에게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미입니다. 은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자신이
이런 높은 분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숙 씨가 추천하는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우리 학교로 모셔야죠. 이사장이 흔쾌히 말했습니다. 은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정숙 씨가 미리 연락했어. 딸이 서울로 정근을 원한다고. 이사장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정숙이 미리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사실에 은미는 감동했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은미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서류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이사장이 단번에 결정했습니다. 30년 전 정숙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한지영은 대학 화장실에서 동료 교수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숨어서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영 그 여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네. 아니 정말 뻔뻔하게도 여러 교수들을 동시에 만났다니. 그것도 모두 기혼자들만 골라서 말이야. 두 교수의 대화가 화장실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한지영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들통이 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한지영은 급하게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지금 어디예요? 회사에 있어. 왜? 태준이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연일 야근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태준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한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제가 도울 수도 있는데요. 한지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도울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수님은 태준을 불러 앉혔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불안했습니다. 태준아, 한지영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해봐. 엄마, 지영이는 교수라서 이쪽 일은 잘 모른다고 해. 교수님이면 인맥이 많을 텐데 한번 부탁해봐. 박수님이 재촉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꼈습니다. 한편 정숙은 은미와 함께 사무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립탐정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지영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은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야. 그 여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립탐정 사무실에 도착하자 중년의 남자가 나와서 맞았습니다. 의뢰인이 오정숙 씨죠? 네, 전화로 말씀드린 일로 왔어요. 정숙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지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조사 말씀이죠? 네, 가능한 한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립탐정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김병호 회사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병호는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이 아닙니까? 김병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월급도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과장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확답을 주세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김병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김병호는 박수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혹시 며느리가 친정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김병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박수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태준이한테 말해봐. 알겠어. 박수님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은미의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런 상황에서 처가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정숙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장모님 태준입니다.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예상이라도 했듯 차분했습니다. 들어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구나. 정숙이 냉정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준은 정숙의 눈빛에서 예전과 다른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앉아. 정숙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편하게 지냈던 장모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정숙이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태준은 정숙의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장모가 이렇게 날카로울 줄 몰랐습니다. 정숙은 태준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덕분에 30년 만에 옛 동료들과 연락을 다시 하게 됐다. 정숙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들 내 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더구나. 특히 김 회장은 정말 화를 많이 내시던데.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김 회장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서 거실벽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전에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아니? 정숙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현재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분들이야. 모두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지.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대한건설 회장이고 이분은 미래일보 사장이야. 정숙이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태준은 그 이름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은행 부총재, 이분은 대성그룹 부회장이고 장모님 설마.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모두 평범한 대리, 과장이었어. 나도 마찬가지였고. 정숙이 사진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했지. 그리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야. 태준이 식은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저희 집안일에 개입하고 계신 건가요? 정숙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개입이 아니라 정당한 응징이야. 내 딸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장모님, 제발. 너희들이 은미를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니? 10년 동안 정성껏 시집살이한 며느리를 하루아침에 내쫓으면서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은미가 나왔습니다. 태준과 마주치자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일 만에 보는 은미의 얼굴이었습니다. 은미야.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미는 태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은미야, 미안하다.
다시 돌아와 줄 수 없을까?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미 늦었어. 은미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은미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난 새로운 삶을 선택했어. 서울로 갈 거야. 은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숙이 서재에서 두꺼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태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가 만나고 있는 여자의 진짜 정체야.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한지영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는커녕 시간 강사도 겨우 하고 있어. 그것도 여러 대학을 전전하면서. 정숙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태준이 자료를 넘기며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8번째 불륜 상대라는 것도 확인됐어. 이럴 수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영이 자신에게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지. 은미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난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 은미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주는 자료를 보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김병호 회사는 이제 며칠 안에 완전히 무너질 예정이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준비되어 있고,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정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장모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은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여자와 완전히 끊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혼하고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은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겠구나. 정숙이 딸의 의지를 존중하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은미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10년 동안 충분히 줬어. 몰라서 물어? 은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회사도 어머니도. 그건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야. 정숙이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 딸을 내쫓을 때 생각했어야지. 장모님, 정말 돌이킬 방법이 없나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지영과는 언제 끊을 거니? 지금 당장 가서 끊겠습니다. 그리고 은미에게 정식으로 사과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막을 수 없어. 정숙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태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태준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수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뭔가 해결됐어? 박수님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재계 인사들과 다 아는 사이예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박수님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대기업 임원이셨어요. 지금 회장들과 다 동기예요. 설마. 박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회사가 망하는 것도 다 장모님이 한 일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박수님이 믿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태준이 한지영 조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수님이 자료를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교수가 아니라고?
시간 강사도 겨우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수님이 자료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했던 교수님이 이런 여자였어요.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박수님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은미는 이혼하겠다고 해요. 안 돼. 그건 안 돼. 박수님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엄마. 모든 게 끝났어요. 태준이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가서 사죄할게. 소용없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박수님은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시집살이한 며느리를 하루아침에 내쫓은 것을, 그리고 그 며느리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셔? 아직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하지? 회사도 망하고 며느리도 잃고. 박수님이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로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김병우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서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여보, 회사는 어떻게 됐어? 박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김병우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직원들 월급도 못 줘. 30년 만에 이런 굴욕을. 김병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수님은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큰 절망만 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박수님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오전 10시, 은미는 정숙과 함께 가족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정숙이 준비해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10일 전까지만 해도 초라하게 집에서 쫓겨났던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태준과 김병우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병우는 회사 부도 위기로 인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재판부 입장하겠습니다. 법원 직원이 알렸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판사를 맞았습니다. 서은미 씨와 김태준 씨의 이혼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은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태준은 한지영이라는 여성과 6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태준의 휴대폰 메시지와 만남 장소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어머니 박수님은 원고를 집에서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판사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10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원고에게 이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은미의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모든 책임은 피고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태준의 변호사도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고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피고 김태준의 불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고 시가족의 부당한 처사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허가하며 모든 책임은 피고 측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은미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은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정숙은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론사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이제 기사를 내보내도 됩니다. 알겠어. 오늘 오후에 일면 톱으로 나갈 예정이야. 고마워요. 정숙이 전화를 끊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주요 경제지 인터넷판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중견 건설사 김병호 건설 연쇄 부도 위기, 투자자들 줄줄이 철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김병호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보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회사 직원들도 인터넷 기사를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사장님, 언론에까지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직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가득했습니다. 한편 대학에서는 한지영에 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의 과거 불륜 행각이 모두 폭로되면서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지영 강사 수업 못 들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보이콧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간 한지영은 텅 빈 교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어디 갔나요? 한지영이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기 싫다고 하네요. 조교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수 휴게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지영이 들어가자 다른 교수들이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봤어? 뒤에서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한지영은 견딜 수 없어서 휴게실에서 나왔습니다. 오후 5시 한지영은 대학 행정실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지영 강사님, 더 이상 강의를 맡을 수 없습니다. 행정실장이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과 교수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사생활이란 게 있어요. 한지영이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결정된 사항입니다. 행정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대학가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태주는 한지영을 만나기로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앉아.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우리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 태준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부인하고 이혼했다면서요? 지영아,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알았어. 태준이 조사 자료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지영이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과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지? 태준 씨, 오해예요. 한지영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8번째 남자였다며?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도 겨우 하고 있으면서 나를 속였지?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한지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뭐라고? 집도 잃고 직장도 잃을 사람이 무슨 소용이에요? 한지영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당연하죠. 진심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한지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끝이네. 그렇죠. 깨끗하게 끝내요. 한지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것이 이런 여자였다는 사실에 태주는 허탈했습니다.
그 시각 김병호의 회사는 마침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김병호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직원들도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사무실이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9시 박수님은 남편의 상태를 걱정하며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병호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의사가 박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아내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입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박수님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박수님은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느라. 박수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은미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도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은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정말 돌이킬 수 없니? 이미 늦었어요. 은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수님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과 은미는 서울의 새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정숙이 미리 계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정숙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엄마. 은미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렴. 정숙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워요. 은미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10일 전의 절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미는 새 학교에 첫 출근했습니다. 강남의 명문 사립초등학교는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밝았습니다. 서은미 선생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교감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은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하신 분이라고 하던데 기대가 큽니다. 교감의 말에 은미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교무회의에서도 동료 교사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미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과 은미는 새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야. 정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덕분이에요. 은미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희망차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지영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쫓겨나고 태중과도 헤어진 상황에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한지영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정숙과 은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은미의 새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사립초등학교였습니다. 한지영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해야 해.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한지영이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은미의 새 직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미는 새 학교에서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행복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재밌어요. 한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선생님도 너희들과 수업하는 게 정말 좋아. 은미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은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은미 선생님, 교감실로 오라고 하네요. 선배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미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교감실에 들어가니 교감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익명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미 선생님 앉으세요. 교감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미가 의자에 앉아 교감이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전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무슨 문제 말씀이신지 은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서은미 교사가 과거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교감이 편지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은미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보가 구체적이라서 확인이 필요해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영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정숙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중 일부에게 익명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 씨, 좀 이상한 편지를 받았는데. 무슨 편지 말씀이세요? 정숙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자니가 김병우 건설 일로 우리를 이용했다는 내용이야. 최 회장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혹시 무리한 부탁을 한 게 아니야?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숙이 다급하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영은 더 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과거 불륜 상대들을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것은 대학 교수 한 명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지영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 씨? 갑자기 왜? 교수가 당황하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부인이 볼까봐 불안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일이 부인에게 들통났어요. 한지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숙이라는 여자가 부인에게 모든 걸 폭로했어요. 그럴 리가. 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직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한지영이 교수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야? 서은미라는 여자의 어머니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한지영이 정숙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교수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가정이 위험해진다는 거야? 그렇죠.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지영이 계속 부추겼습니다. 교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지영은 과거 불륜 상대 4명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숙이 자신들의 불륜을 부인들에게 폭로했다고. 며칠 후 저녁 9시 정숙과 은미가 새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은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들이 정말 귀여웠어요.
그래, 새 학교 생활이 만족스럽구나. 정숙이 흐뭇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거친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누구지? 은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이라는 년 나와.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은미가 무서워서 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 가정 망가뜨린 년이 어디 있어? 나와서 사과해. 여러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한지영이 선동한 과거 불륜 상대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 테니 안방에 들어가 있어.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밖에서는 점점 더 거친 욕설과 위협이 계속됐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정숙이 어디 숨었어? 우리 인생 망가뜨린 주제에. 은미가 무서워서 112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말렸습니다. 아직 기다려봐. 하지만 엄마, 너무 위험해요. 곧 조용해질 거야. 정숙이 예상한 대로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아마 다른 주민이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이 오자 소동은 일단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지영은 인터넷 카페와 SNS에 정숙과 은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도 함께 유포했습니다. 이 모녀가 무고한 사람들을 파멸시킨 악녀들이라는 거짓 내용과 함께 정숙이 그 글을 발견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딸과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젠 정말 참을 수 없어. 정숙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엘리트답지 않게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은미의 학교 상황도 악화됐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글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감이 다시 은미를 불렀습니다. 은미 선생님, 죄송한데 당분간 수업을 쉬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 글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교감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은미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미가 정숙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당분간 쉬라고 해요. 그 여자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군.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지영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워야겠어. 마지막 계획이요? 그래. 이번에는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겠어. 정숙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관대함은 없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정숙의 진짜 실력이 발휘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지영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모든 범죄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야. 정숙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대기업에서 단련된 냉철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지영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숙은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변호사였습니다. 정숙은 한지영이 저지른 모든 증거 자료를 가방에 챙겨왔습니다. 변호사님, 한지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정숙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 공개, 허위사실 유포 등 여러 죄목이 성립되네요.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신용도 하락 등으로 상당한 배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정숙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겠어요. 의뢰인께서 준비하신 증거가 워낙 완벽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정숙은 곧바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30년 전 동료 중 현재 사이버 수사대 팀장으로 있는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정숙입니다. 오랜만이죠? 어머, 정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박 팀장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팀장님, 이런 일로 연락드려 죄송한데 제 딸이 위험합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해봐. 한지영이라는 여자가 인터넷에 제 딸과 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어요. 정숙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네. 바로 수사에 착수할게.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 씨가 부탁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지. 박 팀장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한지영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수사관들이 IP 주소와 접속 기록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계정에서 올린 글들이 모두 동일한 IP에서 작성됐네요. 수사관이 박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무단 공개가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좋아. 체포영장 신청하고 바로 검거해. 박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한지영은 원룸에서 또 다른 악성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은미에 대한 거짓 정보를 더 확산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원룸 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지영이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영 씨죠?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한지영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무단 공개,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입니다. 경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법정에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영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끌려갔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정숙은 한지영의 과거 불륜 상대들을 직접 만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며칠 전 정숙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정숙입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교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도 그 여자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지영이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교수님의 불륜을 부인에게 폭로했다고 했죠?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전 교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한지영의 과거 남자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요. 정숙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교수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속은 거야?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정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교수가 머리를 감싸며 후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정숙은 나머지 3명의 남자들도 모두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지영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며칠 후 은미의 학교에서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지영이 체포되고 모든 허위 제보가 거짓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교감이 은미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은미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교감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로 의심해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은미가 너그럽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는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지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숙과 은미도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한지영은 피고석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저 사람들만 행복하게 사는 게 억울했어요. 한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범행의 이유입니까? 네, 인정합니다. 한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무단 공개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지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정숙에게 옛 동료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했어. 딸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당연한 거였어. 최 회장이 사과했습니다. 우리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고마워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정숙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다시 정숙을 지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한지영 체포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 한지영이 법정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구나. 태준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을 그런 여자 때문에 망쳤다는 사실이 허탈했습니다. 박수님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은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러 가요. 태준이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박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틀 후 박수님은 김병호와 함께 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어른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박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병호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늦었어.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거야. 정숙이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10년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 끝이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박수님과 김병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과 은미는 새 아파트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났구나. 정숙이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은미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네, 정말 고마워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6개월 후 은미는 새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은미를 그린 그림들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도 정말 재밌었어요. 한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선생님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은미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니 동료 교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은미 선생님, 이번 달 우수교사상 받으신 것 축하해요. 선배 교사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도움 주신 덕분이에요. 은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미가 집에 돌아오니 정숙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숙은 30년 만에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오늘은 어땠어? 정숙이 책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제 그림을 그려줬어요. 은미가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은미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됐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은미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숙이가 추천한 선생님이라고 교육청에서도 소문이 자자해.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옛 동료들이 종종 연락해서 딸 자랑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병호는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회사 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된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일 끝났어요. 현장 소장이 김병호에게 말했습니다. 한때 사장님이라 불렸던 김병호였지만 이제는 그냥 일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동자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병고는 자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보호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수님은 집에서 경로당 봉사활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박수님의 유일한 위안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며느리도 잃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대한 죄로 이런 벌을 받는구나. 박수님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야 한다더니 정말 그러네. 다른 할머니들이 박수님을 보며 교훈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박수님은 고개를 숙이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주는 신림동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며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킨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구나. 계산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젓가락 드릴까요? 네, 주세요. 태준이 힘없이 답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가끔 은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강남 명문학교에서 우수교사로 활동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은미는 잘 살고 있겠지. 태준이 쓸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매일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한지영은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같은 방 죄수들도 한지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 불륜녀. 밥 먹으러 가자. 다른 죄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한지영은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정가자 신분으로 어떤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끝났구나. 한지영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숙과 은미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은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미야,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은미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엄마, 지금이 정말 좋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은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도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숙과 은미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모녀가 함께 걷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자. 정숙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은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0개월 전의 절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유럽 여행이나 가볼까?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돈 모아서 엄마와 함께 가요. 내가 낼게. 우리 딸이 고생한 보상이야. 그럼 안 돼요. 제가 엄마 효도하고 싶어요. 모녀가 웃으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숙과 은미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튤립과 장미 모종들이 베란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은미가 흙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정숙이 딸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두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정숙과 은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노을이 비쳐서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 노을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 우리 앞날도 저렇게 아름다울 거야. 정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함께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래. 엄마와 딸이 힘을 합치면 못 이길 게 없지. 두 사람이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희망적으로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컵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야. 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여자의 당당하고 희망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뒤로하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은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실에 은은하게 퍼지는 차향과 함께 두 모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은미처럼 10년을 참고 견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 말이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다릅니다. 정숙처럼 딸을 위해서라면 30년 묻어뒀던 힘까지 발휘하는 사람, 무조건적으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이죠. 세상에는 박수님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한지영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은미와 정숙 모녀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당당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